어제 저희 스튜디오 인근 이제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광복 80주년 전야제가 뭐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탁현민 씨가 연출을 맡았고 사진 보시면은 아이고야 무슨 조명으로 저렇게 국회를 뭐 둘러싸놓고 그다음에 드론 쇼도 하고 뭐 가수 싸이도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가수들이 많이도 왔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큰 행사를 벌였는데 바로 길 건너서 국힘 당사 이거는 어제 아침부터 비상대기 모드였잖아요. 완전히 그냥 전당대회 합동연설에도 그래가지고 당사에서 열었잖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압수수색을 했죠. 당사에 대해서. 당원 명부 500만 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지방에서 이 전당대회 관련한 행사가 있었고 지도부가 전부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피해 가지고 이 급습하듯이 기습하듯이 압수수색 팀이 들어와 가지고 압수수색하면서 이 대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이제 대치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안에는 언제든지 재압수수색 시도를 할 수 있어요. 20일이면 앞으로도 10며칠이 남았네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 하루하루가 가장 이제 이 특검이 취약한 시점, 그러니까 당이 취약한 시점에 급습하듯이 기습하듯이 왔다는 거,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는 뭐 국민의힘이 당사에서의 김문수 후보도 뭐 농성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좌불 안 서이고 어떻게 뭐 그 대기를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당은 대기를 시켜놓고 자기들은 광복 전야제라고 지금 막 떵떵거리고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게 반쪽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당과 하나의 당이 완전히 그게 분리돼가지고 하나의 당은 초상집 만들고 하나의 당은 뭐 잔치집을 만드는 그런 식이고 두 번째는 또 사실 그 경기 북부에 수해가 많이 났어요. 그렇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지금 뭐 일부 이제 그 우리 당의 위원장들도 그리고 이제 지방 의원들도 그게 전부 다 그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수해 복구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수해 복구 열심히 막 하고 있는 또 와중에 또 이런 그 국회 전야제 또 이런 뭐랄까 이 잔치집 이 눈치도 없고 국민의 어떤 민심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 당의 진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자기들 집안 잔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뭐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아마 보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잔치를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뒤집어졌죠. 제정신이냐 뭐 국정조사하자. 뭐 누구를 탄핵하면서 직무를 정지시키자. 담당자를.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을 텐데 아니 지금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뭐 제대로 비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앞으로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갈 길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보다 나는 그거보다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문재인 정부보다 후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질 가능성이 한 200%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 그 빈집털이라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특검이 뭐 나름 뭐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당원 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제출 방식을 국힘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당권 주자들도 이러니까 어제 전당대 합동연설회를 당사에서 했는데 당사 지하에서 했었는데 이러니까 특검의 야당 탄압, 특검에 대한 그 특검의 야당 탄압을 어제 당권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외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입을 안 여는 후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특검 찬성한 후보들도 있고 국민의힘에 특검 찬성한 의원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간첩은 국민의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나는 뭐 그 처음에 정치 입문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있겠지. 그 사람들이 잘 알겠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정치 경력이 낮았을 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나는 아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당 꼬라지가 잘못되는 거냐. 다 배가 산으로 가느냐. 일부러 배를 산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알면서도 이런다. 알면서도 그냥 이 배가 산으로 가든 아니면 뭐 계곡으로 가든 아니면 뭐 논밭으로 가든 바다로만 안 가게 하려고 강으로만 안 가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사람들의 의도하에서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간첩이죠. 저는 그 당에 대한 배신자고 예. 그 배신자 척결해야 됩니다. 저는 네. 뭐 항상 이 배신자 척결을 그 가장 중요한 이런 당의 어떤 쇄신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이 배신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요. 근데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떤 유형별로 걸러내 가지고 이런 걸 척결하는 거 당연하고, 근데 정말 예. 이 당이 제대로 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당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게 뭐 국회의원이든 위원장이든 다른 당직자든 심지어 당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결국 이런 지난 10년간에 일어났던 파행은 계속 무한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봤던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국힘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 8시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광화문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이건 역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다 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뭐 예상이 되죠. 광복절을 모욕하는 셀프 대관식이다 라는 비판이 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 모두 불참하잖아요. 모두 불참하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개혁신당 모두 불참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조국 윤미향 사면하다가 특검의 공격까지 쏟아지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우리가 뭐 잔치집이든 예. 뭐 그게 설사 상가집이든 예. 어떤 그 그게 뭐 제사집이든 예. 제사를 하든 누군가 손님이 오면 받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누구를 뭐 약간 나하고 서운한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축하해 오러 오는, 잔치 축하해 오러 오는 네. 사람한테 서운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을 배척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안 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 왔으니까 뭐. 아니 근데 예.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그 자기들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어떤 세레모니를 하기 전에 네. 일단 한쪽 진영을 몽둥이로 패고 보는 거예요. 아. 예, 바로 뭐 빈집털이 우리가 예. 표현했죠. 빈집털이처럼 일단 이 당원 명부, 이거는 당의 정당의 업무를 일단은 뭐 탄압한 거기도 하지만 예. 당원들에 대한 탄압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당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개인 정보나 이런 예.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걸 예. 달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뭐 앞뒤 그 수사관계를 따져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당원이 500만 명이에요. 예. 500만 명이면 인구의 10%입니다. 예. 인구의 10%고 물론 이제 우리가 70만 명이니 80만 명이니 하는 거는 책임 당원이고, 그렇죠. 책임 당원. 예, 책임 당원 말고 이제 그 당비를 안 내시는 분들도 데이터가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 예, 예. 그래도 그 일반 당원으로서 500만 명의 데이터가 보관이 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당원의 인적 사항을 다 털어가겠다는 거는 당을 탄압하는 그 플러스 당원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한쪽에서는 뭐 국민 임명식이니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직 그 문재인 정부 내외 말고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오기 싫은 거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네. 이런 명분도 없고 지금 그 국민의힘 이 보수당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지금 민주당이 또 한편으로는 그 특검이 보수당을, 국민의힘을 이렇게 빈집털이 하듯이 몽둥이로 찜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어떻게 축하를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 국민 임명식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 저는 솔직히 그래요. 네.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아. 국민 임명식에 안 왔으면 차라리 좋겠다. 오지 마. 오지 네. 마. 네. 왜냐하면 국민 임명식은 자기들만의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면 불편하니까 네. 그 전에 뭐 압수수색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이상한 사면도 하고, 그래서 약간 오는 게 뻘쭘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0시에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행사니까 취임 후에 국힘과 개혁신당 두 곳 모두 방문하지 않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걸 두고서는 아니 국가 행사라 국힘이라도 의례적인 악수는 할 수 있겠다. 본인의 이제 SNS에 글을 띄웠습니다. 예. 예. 내일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국가 행사라 국힘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의례적 악수는 할 수도 있겠으나 국힘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의례적 악수는 할 수 있겠다. 여기다가 내란 세력 척결과 검찰, 언론, 사법개혁은 더 가열차게 속도감 있게 밀고 가겠습니다.
악수는 할 수도 있겠으나 악수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악수할 것 같다, 본인이 악수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길게도 많이 써놨습니다. 이게 전에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그래서 악수 못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이제 악수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 전에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인가 그때 그 정청래 그때 의원 시절이죠. 뭐 깐죽거린다고 매번 비판을 하던데 아주가루 기름이라고 했던가요?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아주 그 아주가리의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뭐 아주 그 이상한 말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여당 대표인지를 모르겠어요. 야당 대표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빈정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게 과연 그 여당의 대표,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지고 통합을 해야 될 그 국가 통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단순한 비판자로서 머물면 안 되는 그런 그 여당의 대표가 이런 그 아주가리 기름을 발라놓은 듯이 뺀질뺀질거리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한다, 정청래만 돋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가 나오는 김에 정치권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명청전쟁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한번 잊을만 하면은 또 정청래 대표가 하나씩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친명 커뮤니티를 제가 요즘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친명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이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이 분노가 진짜 어마어마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용은 이거 될 것도 아닌데 당내 지금 각종 요직의 비명계 의원들 지금 넣고 있잖아요. 거기다 특히 이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안 보이고 정청래만 보인다라는 그런 비판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대표 본인이 뭐 이런저런 자리를 본인이 맡기도 했는데 특히 당 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 인재위원장 요거 중요할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인재 영입부터 본인이 직접 챙기고 선거 준비에 나서겠다. 좋은 말로 하면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해보면 친정청래계가 당을 접수해버린다, 이런 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정청래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긴 하는데 자기 계파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가진 계파를 만든다는 게. 근데 저는 이미 그게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결론이 났어요. 이번 전당대회 때 압도적으로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이겨버렸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정청래 친정청래계가 친이재명계를 그 이겨버렸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때 그 경선을, 특히 뭐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경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세요. 자기들이 이제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치 지형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블 스코어의 어떤 정치 지형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만약에 지방선거 때 경선한다 그러면 또 그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당 인재위원장 본인이 맡아갖고 친명계,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쪽에 그런 후보들이 뭐 경선 후보들이 만약에 그 정청래계라고 하는 그런 라인에서 힘을 실어주면 그게 뭐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힘을 실어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다 지금 몰려가는 거고 지금 뭐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자신감에 의한 세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라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어가지고 그 자기가 어떤 당인재 영입위원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할 때는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자기 위에 대통령이 없어요. 진영 내에. 근데 지금 정청래는 자기 위에 진영 내 더 큰 권력자인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직 국회의장들이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당원만 바라보는 정치는 안 된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 정도 얘기한 거면 상당의 의도를 담았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원로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유튜브에 딱 출연해가지고 하는 말이 좋은 조언들인데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고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 조언들은 이제 언중유골이죠. 그 안에 이제 뼈가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 정청래 당신 본인이 이 용품 꾸는 거 아니냐. 그걸 위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여당 대표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뭐 본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요. 내가 할 말 하겠다. 할 말 하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전적으로 나의 그런 영향력 하에서 치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권력이라는 게 세게 휘두르면 부러지는 것도 있는데 세게 휘두르면 강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청래 이 대표가 사실 그 이런 이 원로들의 이야기라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우회해가지고 지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치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게 오히려 내가 이재명 대통령 쪽에 서면 지방선거에서는 불이익까지 받는 거 아니야? 요렇게까지도 이 관련자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점점 더 이제 힘이 확 이 정청래 대표 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으로서 신경이 더 쓰이는 사람이 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자정에 출소를 했습니다. 형기 3분의 1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33% 사진 나오고 있는데 저 이제 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요. 출소를 하면서 뭐 지지자들 그다음에 당 사람들 뭐 의원들 등등과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 사면을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기도 했었고 근데 자정에 출소하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참 이게 독립운동에서 구속됐던 것도 아닌데 기사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모두의 예상대로 반성이나 사과 없었고 검찰이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비난이 있었는데요. 한 문장씩 저희가 짧게 좀 볼게요.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 오남용과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게 본인 비리하고 검찰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헌법을 끌고 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종종 헌법 언급하긴 해요. 이렇게 본인 할 말 없으면 헌법 갖고 오는 것 같은데 헌법적 결단 내려주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쾌할 것 같고 또 쏟아낸 얘기가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정치를 하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한마디 한 문장이 죽을 것 같네요. 정말. 한마디 한 문장이 적반하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아니 표창장 위조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 부부가 같이 한 아니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본인 개인 비리인데 전혀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개인 비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시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의 이런 그 비리 상황이에요. 이거를 지금 자기가 검찰권의 오남용, 검찰 독재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켜보고 있으면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몇 가지 뭐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조국에 대한 사면은 굉장한 특혜 사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 역대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 자기의 그 수용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채우지 않고 사면된 전례가 없어요. 지금 그 원래 2026년 12월 12일까지 그 살아야 되고 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1년은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1년을 채워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사면이 되는 건데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에는. 그런데 이 조국 전 대표는 그게 아니라 뭐 형기의 반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됐다. 굉장한 특혜 사면이다. 그 점이고 그리고 3분의 1도 안 채웠어요. 33%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에 대한 사면 정무적으로 볼 것도 많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조국을 사면해 달라. 그리고 각계 이제 사면에 대한 그 진영 내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조국 사면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 부담스럽죠.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게 정말 그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도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많이 내려간 편이에요. 최저점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그거에 상당한 이유는 아마 조국 사면 때문에 기인하는 거라고 제가 봐요. 그런데 그것과 플러스
이 조국은 사면되는 순간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자기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어떻게 하면 나 대통령 되지 이러면서 지금 행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 생각만 하겠죠. 예, 네.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다음 자기 주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뭐 자기가 뭐 야 내가 사면해줬으니까 너 좀 당분간 조용히 있어봐. 그렇게 되는 상대가 아니에요. 네. 당이 아예 다르니까. 당도 다르고 또 여기는 굉장히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예, 원래 약간 그 스타일이 관심 받기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그 할 텐데 그거를 또 그 지켜봐야 되는 그 대통령 입장이 또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사면을 한 거는 그 동안에 이제 대선 때 조국혁신당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어떤 그 거래의 신용 그런 게 지켜진 게 아닌가 제가 추측을 해요. 예, 제가 우리가 항상 뭐 국민의힘이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 민주당은 이념 정당이고 예. 국민의힘은 이익 정당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이익 정당도 못해요. 맞아요. 예, 아니 이익을 예. 이익 정당이다, 이익 단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거래 신용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게 안 지켜져요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거를 예. 그냥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거 보고 이익 정당으로서의 거래 신용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좀 지리멸렬한 상황인데 또 우리나라 예부터 이제 작전 중에 제일 좋은 작전이 이제 이재인데 이재이 그 여권이 분화가 되면은 또 국민의힘이 그걸 공략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보수층이 공략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친명의 움직임은 잘 봐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박균택 의원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이 어제 방송에 출연해갖고 아니 조국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 누리지 못할 것이다. 사면으로 측은지심, 애잔함이 줄었다. 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거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인기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사면으로 측은지심, 애잔함 또 사면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국 당신에 대해서 애잔함, 측은지심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여당 의원이 직접 그것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직접 라디오에 나와서 말을 했단 말입니다. 직격탄인데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개인 의견 표출한 것으로 알겠다. 여기도 이제 긁혔죠. 개인 의견 표출한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형제 사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안에서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양한 그런 사실관계를 서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그런 변호인의 역할을 가진 사람이 그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기 무지 싫어했구나. 그런데 무지 싫어했지만 또 그걸 사면하는 거예요. 사면을 한 거고 사면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이 거래 신용을 뭐 지켰다 쳐요. 그게 우리가 좋게 포장해서 거래 신용이지. 그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어쨌든 그건 끝났고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재명 대통령 측도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저기 뭐 분란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구도 날리고 앞으로 견제구가 더 많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 측은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측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내부 분열 그리고 내부 경쟁. 저는 그 내부 경쟁에 정청래 대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이제 이 지금까지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면 자기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실무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내 정치한다 이런 자기 정치 메시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조국 전 대표까지 가세를 하는 거니까 나름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이 용꿈 꾸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이합집산이 합종 연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얘기 짧게 지금까지 좀 언급을 해봤고 제가 이제 이슈를 좀 바꿔가지고 이 얘기는 변호사님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정부 들어갔고 인사 논란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명이 아닌데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전교조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두고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탕탕절이라고 희화화하면서 또 천안함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저는 이런 분이 그 교육부 장관 되느니 그 전에 그러면 이준석 후보자가 더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나았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자도 사실 뭐 그 자기 제자들의 논문을 뺏긴다든지 예. 아니면 논문을 가로챈다든지 네. 뭐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행동들을 해가지고 지탄을 받고 결국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 탕탕절이나 이렇게 천안함 재조사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그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과 방향성이 완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가치와는 떨어져 있다. 예. 저는 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 이런 말 자체가 이거야말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음모론이거든요. 예. 다른 어떤 외력이 그렇죠. 작용해가지고 북한이 아닌 그걸 이제 정말 그 진영 내에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무한 음모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제자를 가르치고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탕탕절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을 그걸 마치 신나가지고 이거를 뭐 비하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말 정도를 하는 사람을 교육자가 되고 교육감이 되는 것도 나는 웃긴데 이 사람을 대한민국이 전체를 그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의 책임자로 만든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무슨 제가 볼 때는 이 인사의 방향이라는 게 뭐 방향이 없어요. 예.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부 장관으로. 예. 예. 그 유치원 선생을 조두순으로 앉혀놓는 거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표현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물론 인사청문회를 할 텐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는 뭐 해명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고 그 과정에서 적절히 이분조차도 낙마를 하는 게 그게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도 낙마를 하는 게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천안함 음모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공유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논란이 또 있습니다. 조국 딸 조민 씨,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조민 씨의 입시 비리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또 과거에는 70세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72세예요. 그래서 선출직하고 임명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72세가 과거에는 70세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 또 기본값으로 음주운전 전과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조국 딸의 입시 비리를 옹호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자로서 그러면 본인 또 표창장 위조 하겠다는 건가? 표창장 위조 잘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뭐 교육자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모르고 그것도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지만 뭐 사람의 생각은 뭐 그럴 수는 있으니까 사람이 내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진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팔이 안으로 굽냐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옹호하는 그런 경우도 정치판에서는 뭐 왕왕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교육자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국 딸 입시 비리 때문에 이 불합격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은 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어떤 다른 경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로로 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그 마음의 아픔, 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기보다는 조국 딸의 입시 비리를 옹호를 한다. 그것도 교육자가.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없고 이분은 제 교육감의 자격이나 교육자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0세 이상의 선출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과거 유시민 그 사람의 이제 발언도 있고 한데 60살 저는 그래요. 저도 뭐 젊어서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중년이나 아니면 청년이나 골고루 다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보수당에 정치 경력 짧은 분들이
큰 사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70세 이상이 어쩐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경솔하게 바라봐요. 경솔하게 바라보는데 그러면 자기가 말했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데 뭐 선출직이 오히려 그러니까 높은 임명직이 낮은 선출직보다 국가에서는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부총리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 장관은. 근데 선출직이라는 거는 뭐 지방의원부터 쭉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그 일률적으로 잣대로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선출직이 어려우면 임명직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라는 임명직을 뭐 어떻게 합니까? 선출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인데. 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앞뒤 안 가리고 난사하는 이런 발언들을 볼 때 이분은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후손들에 대한 백년지 대계를 세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 모셨는데 저 짧게 두 가지만 더 언급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드디어 또 올 게 온 것 같습니다. 뭐 세금도 오르는 것 같고 전기요금 인상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이 감축 목표를 다른 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홍보수석 발언이 뭐냐면요. 이규현 홍보수석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라는 취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리겠다. 결국은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원전하면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몽땅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익히는데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거 전기세 인상도 이게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거 산업계 전반에 그냥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공장 가동할 때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AI 산업도 그렇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정책이 탈원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탈원전 때문에 정말 이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파괴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저는 이게 표현 단어를 안 쓸 뿐이지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가 전혀 발생을 안 해요. 게다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근데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인데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덩어리도 넓고 그리고 이제 뭐 일조량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그런 지대를 잘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어떤 환상이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나 하기 어려운 장마 있고 비만이 오고 비만이 오고 일조량이 수시로 변하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풍력도 아주 일정한 바람이 필요해요. 그것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태양광 판넬 설치한 그런 데가 산사태 나는 경우도 봤고 그리고 풍력만 하더라도 풍력 발전기 옆에 가보면 새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이 재생에너지의 그런 어떤 전기 생산 비용이 기존의 그런 생산 비용보다 앞서 나가는 임계점이 생긴다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30년 뒤에 석유가 고갈된다라는 이야기처럼 항상 뒤로 밀려요. 언제쯤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뒤로 밀려 있어. 저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때쯤에는 지금 석유가 없어져야 되는. 석유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지금 끝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끝도 없이 나오니까 이제는 석유라는 게 그렇게 고갈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에너지 그리드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어느 쯤에는 원자력보다 낫다. 그 시점이 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 밀리는 일종의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물론 저는 그게 그 기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채택을 한다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이제 한전이 가지고 있는 빚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정책으로 부담감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잘못된 정책으로 부담지는 거를 그 전기료 인상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별도의 발전소를 만들겠다. 예, 이 별도의 발전소,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별도의 발전소를 만들면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료에.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이제 내가 내 전기를 내가 만들어서 써야지 도저히 이거 뭐 사 쓰는 건 안 되겠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시즌2로 가져가고 있는 거,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로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또 발생되는 일자리들도 있을 텐데 그 일자리 또 누가 차지할지 그것도 뭐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1분만 좀 여쭤볼게요. 앞부분에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잖아요. 22일에 이제 뭐 새로운 당 대표와 뭐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되는데 간단히 판세 좀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변호사님은 김문수 후보님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판세 제가 몇 개 여론조사를 좀 봤는데 요즘 결과를 보면은 장동혁 후보가 많이 따라온 그런 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층 대상으로 한 일부 조사에서는 뭐 앞서는 모습도 보였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제가 조사를 보니까 KSOI 여기서는 경선 룰 적용을 했을 때 8대2 그러니까 당원 8 그다음에 여론조사 2 적용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28.6%를 기록해서 1위를 차지했다. 판세 남은 판세 주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장동혁 후보가 상승세인 건 맞아요. 상승세인 건 맞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약간 이제 고정되거나 주춤하고 약간 내려오는 건 맞고, 근데 저는 결국 이제 당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사실은 그 투쟁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실적이나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해왔던 그런 그 공천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승리의 경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그 당원들께서 그 보시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들은 정말 그 정치 고수들이고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김문수 후보는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 계속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20일까지 그 압수수색 영장이 효력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언제라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농성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세요. 근데 저는 이런 게 투쟁이다. 이 말로 하는 투쟁이 있고 진짜 싸우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싸울 줄 아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고, 그런 분이 지금 그 야당의 대표가 돼야 여당을 상대로 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이 모든 굉장히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도 그럼 거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깨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제가 당사 가서 주무시고 계신 거 보고 왔습니다.